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사회사로 갑니다. 여러분, 사회사는 여기 그 고려 사회사는 실제로 경제 파트보다 훨씬 안 나와요. 여기 이제 정말 안 나오는 단원인데, 근데 안 나온다고 해서 이게 또 뭐 안 할 수 없으니까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자, 귀족은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 왕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 일단 사회사에서 이 첫 번째 여러분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전 고대보다 사회가 좀 더 분화해요. 이러면서 특정한 계층 계급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사라고 할 때 역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사회사만의 고유한 영역이 뭐냐면 특정한 신분이나 그러니까 계층에 대해서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사회사에만 있는 고유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계층들이 등장하니까 자, 요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외우는 건 아니고요. 거의 뭐 단어 뜻에 해당해요. 그렇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중류층. 이게 중류층이 뭐냐면 원래 이전에는 그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고대에는 3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귀족의 특권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는 골품제. 그래서 그 폐쇄성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려가 되면 그 사실 여러 가지 격동기를 거치면서 지배계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지방의 토호들, 호족들, 그 다음에 뭐 육두품 유학자들, 뭐 기타 등등 군공을 세운 자들 해서 막.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배층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지배층의 하부 구조를 커팅해요. 그래서 니네들은 지배계층을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중류층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지배층의 하부 구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국가 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나라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행정 업무, 됐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러니까 필드에서 정말 업무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향리예요. 여러분 지금 향리가 처음 나왔는데 앞에서 우리가 고려 성종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요 향이 지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향이 붙으면 그냥 지방이야. 됐죠? 그래서 향교가 지방 학교잖아요. 그래서 향리는 리리. 그러니까 지방에서 행정 실무를 보는 공무원들. 됐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지방 행정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향리가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가장 높은 층을 호장. 1등, 여기가 1등이야. 그리고 2등이 부호장. 그리고 그 밑으로 뭐 군정, 창정, 호정 해서 이렇게 막 이름들이 내려와요. 됐죠? 그래서 향리가 대충 한 9단계쯤 되는데 모르셔도 돼요. 명칭이 나중에 저 향리가 조선에도 있거든요. 근데 조선은 되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중앙정부부처가 2호의 병형공, 그래서 6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그래서 향리에 대한 명칭이 조선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 호방, 예방. 많이 들어봤죠? 드라마, 그 다음에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나오면 조선향리고요.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안 들어봤고 뭔가 룰이 없고 뭐 막 부르는 것 같으면 고려시대 향리입니다. 됐죠? 지방직 공무원. 끝. 자, 그 다음 잡류는 뭐냐면 중앙관청의 말단설이에요. 됐죠? 문필직. 주로 실제 행정 업무 보는 사람들, 맨날 막 글 쓰고 이러는 사람들. 자, 남반은 뭐냐면 궁중실무 담당자야. 그래서 왕을 뭐 호위하기도 하고요, 궁중실무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군인, 일명 군반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직업군인은 그냥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해서 부사관, 하사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뭐라 한다? 중류층이라고 해요. 됐죠? 자, 그 다음 양민으로 갑니다. 자, 일반 양민에서는 첫 번째. 그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농업 국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농민이 제일 많겠죠. 자, 그 농민을 뭐라 그러냐면 백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백정이라는 단어가 조선시대 바뀌거든요. 그래서 주의. 됐죠? 자, 백정은 우리가 앞에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 한국사에서 뭐라고 읽지 않는다? 그렇죠.
죄라고 읽으면 안 돼. 얘 뭐라고요? 정. 근데 저 정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제가 고물의 정. 쟁기. 그래서 밭에 나가서 쟁기 끄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농민이란 얘기야. 그런데 요 백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농민인데 깨끗해요. 이런 뜻이야. 그럼 깨끗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일을 시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공직을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월급을 준 적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끗해요. 그래서 백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나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백정이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제인과 화척, 천민제 대접을 받던 이런 이제 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백정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막 조선시대 데모를 해. 그래서 조선시대 세종 때 그 백정으로 불러주겠다. 그래서 백정으로 불러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농민들이 그럼 얘네랑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농민들이 그럼 이제 우리는 백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 백정을 그러니까 그냥 농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선시대 백정은 남는 게 누구야? 그 도산업에 종사하던 양수척. 됐죠? 그래서 제인이나 화척. 이런 사람들만 남게 돼. 그래서 도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단어 뜻이 조선시대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민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농민을 뭐라 그런다? 백정이라고 합니다. 주의. 자, 그래서 자기 뭐 열심히 경제행위 하고요. 국가에 세금 내는 사람들. 되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중요한 건 누구냐면 특수행정 구역민이에요. 자, 특수행정 구역민은 자, 향, 부곡, 그 다음에 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향, 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거주 지역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소는 수공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거주 지역이에요. 되죠?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게 이게 여러분 소가 더 중요해요. 소만 그냥 노트랑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향과 부곡 같은 건요. 원래 이거 신라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있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받던 고을이야. 근데 소는 고려 때 처음 생겨요. 그리고 어떤 물품이 제작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여기서 철이 나오잖아요. 그럼 철소예요. 동네 이름이. 금이 나오잖아요. 금소예요. 만약에 먹을 제작하잖아요. 먹소고요. 종이를 제작하죠. 지소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자기소예요. 이렇게 물품이 제작되는 것에 따라서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들은 이 향소부곡,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은 전부 특징이 뭐냐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도 있냐면 노동력도 더 많이 징발당해요. 노동력. 됐죠? 그리고 과거 응시 이런 거 안 돼요. 거주 이전 여기 누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지역으로 못 갑니다. 되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해서 1차로 가끔세 만약에 3.3%를 낸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요 지역 사람들은 9.9%를 내는 거예요.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느낌 없지. 이게 지금 이제 그 본인이 세금 내시는 분이야 느낌 파고 오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그죠? 좀 더 느낌 있게 얘기하면 여기는 군대를 가는데 여러분 요즘에 군대가 얼마죠? 18개월? 18개월. 그럼 여기는 예를 들어 군복무가 18개월이 아니라 54개월 이런 거야. 느낌 파고 오죠. 저라면 목을 맵니다. 54개월 못 가.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특수행정구역. 오야 불쌍해. 이 사람들 무슨 죄 졌어? 죄 졌습니다. 죄 졌어요. 그래서 이 특수행정구역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반향의 동네. 만약에 반란 사건이나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물론 주동자들은 무조건 다 죽습니다. 근데 나머지 사실은 단순 가담자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마을은 향소부곡, 특수행정구역으로 강등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벌을 받는 거지. 뭐 그런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천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특수행정구역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민이 아니라 양민으로 봐요. 됐죠? 왜 그러냐면 국가에 세금을 내는 공민이기 때문에. 되죠? 자, 그 다음 천민 갈게요. 여러분 천민은 말이 천민이지 실제로는 그냥 다 노비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서 다루는 건 노비만 다뤄.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시작합니다. 자, 노비는요 일단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매,
증여, 상속 모두 다 돼요. 되지? 자, 그 다음 과거응시 안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안 되고 국가기박도 안 돼요. 되죠?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로 간주됐다? 전근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재산, 가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재산으로 간주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 이렇게 말했을 때 가장 대표가 뭐냐면 전근대사회는 토지나 가옥. 그리고 또 하나가 노비예요. 되죠?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재산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으면서 제가 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땅과 노비를 아들들한테, 자식들한테, 뭐 아들딸에게 어떻게 분배해 주냐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일천즉천인데, 이게 좀 웃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 무조건 한쪽에만 노비의 피가 섞이잖아요? 그러면, 즉, 결론은 무조건 천민,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양민이고, 우리 어머니가 노비야. 근데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노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노비고, 우리 어머니가 근데 반대로 양민이야. 그래도 아버지 쪽에 노비 피가 있죠. 그럼 저는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천즉천을 악용해서 실제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노비의 숫자를 막 늘려요. 그렇죠? 일반 양민과 결혼해서 거기서 애를 태어나게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무조건 한쪽이 노비니까 노비잖아. 근데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게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다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실제로 노비는요. 크게 어디에 소속됐냐로 둘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소속이면 공노비, 개인 소속이면 사노비. 여러분 단어를 보시면 이게 외울 게 있어요? 보면 바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 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입영노비, 솔고노비라는 게 있고요. 됐죠?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외거노비라는 게 있어요. 외거노비. 되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 역사를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배우니까 이게 좀 많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노비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노비는 그 다 솔고노비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 집에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뭐 농업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뭐 마님이나 뭐 대감이 이제 바깥에다가 툇말을 써서 막 소리 지르잖아. 그래서 막 얘 마당쇠야!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낮에는 왜 그 빗자루질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노비가 하는 일이 그것만은 아니거든. 근데 하여튼 드라마에서 늘 그래. 그러니까 낮에는 빗자루질만 해. 그리고 밤에는 뭐 하죠? 밤에는 그 방에 호롱불 켜놓고 노비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끼줄만 꼬지 맨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두 가지만 했던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마당새라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빗자루 들고 팍 뛰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얼굴에 그 점은 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점은 어딘가 막 붙이고 그 다음에 내 반인! 그러면서 막 이렇게 뛰어오잖아. 그 아저씨. 그게 솔고노비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살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데 그게 똑같은 게 공노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관청 안에 들어와서 역을 수행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요 둘이는 거의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노비 중에 이거 말고 뭐가 있냐면 외거노비라는 게 있어요. 공노비, 산노비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읽을게요. 바깥에 거주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주인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집 옆집에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법 멀리도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개경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 뭐 오품 이상의 귀족인데 제 노비 중에는 누구도 있냐면 충청도 천안에 사는 노비도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 살기도 해요. 경기도 이천에도 노비가 있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개경에서 마당새야! 그런데 여러분 천안에서 뛰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강릉, 이천에서 뛰어올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럼 출퇴근을 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출퇴근해? 어떻게 해요? KTX 타고 해요? 말이 돼요? 그래서 실제 노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입영노비나 솔고노비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주인이나 소속 관청에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이 노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지금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력 제공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내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외거노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외거노비는 주인이나
자신의 소속 기관에 물질적 배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외고노비가 자기 주인에게 자기 몸값을 이걸 매년 내거든요. 돈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몸값이다. 그래서 신공이라고도 불러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듣고 끝.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신공을 바치고 또는 땅과 땅 주인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출장 보내는 거죠. 그래서 출장을 보내서 그쪽에 땅을 농사짓게 하고 관리하기도 해요. 되죠? 자, 이렇게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는 이렇게 두 종류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공노비, 사노비, 그리고 입역노비, 외고노비, 솔고노비, 외고노비.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노비가 고려 조선시대에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정대사회 재산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재산이 이거 재산으로 인정된다 그랬잖아. 노비랑 그 다음에 토지 그리고 가옥이에요. 이게 정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재산이거든. 그러니까 노비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고려 조선시대.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 다시. 그러니까 아까 그 마당새, 그 마시 아저씨 기억나요? 그 마당새가 돌쇠를 사서 내가 돌쇠를 하나 데리고 다녀.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야.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약간 좀 웃긴 것 같은데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이 외고노비 보세요. 아니 재산 소유가 안 되면 자기 주인한테 어떻게 몸값을 치릅니까? 그래서 1년에 뭐 예를 들어 내 몸값으로 예를 들어 1,800만 원 입금하는 거다. 그럼 내 주인한테 매년 1,800만 원 입금하는 거야. 이게 외고노비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입역노비, 특히 솔고노비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인신적 구속을 당하니까 그런 거지 재산 소유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노비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드렸고요. 자, 그다음 그럼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신분 계층 얘기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모습인데 여러분 얘는 사실은 이게 더 시험에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좀 헷갈려. 왜냐면 사회사에서 출제한 건지 정치사에서 출제한 건지. 왜냐면 우리가 정치사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됐죠? 그래서 했던 얘기니까 체크만 좀 할게요. 의창. 기억나시죠? 태조 때 흑창이었고 성종 때 의창. 춘대 추납. 봄철에 빌려주고 가을. 이거 다 했던 거잖아. 그죠? 삼평창. 이것도 했잖아요. 물가조절기구. 제2보. 이거 광룡 때 만드는 거야. 기금 조성해서 이자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빈민구제. 고려시대에는 기금으로 공적 사업을 하는 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광종 때 제2보는 노트장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동서대비원은 동가서에 개경에 2개가 있었다. 그래서 동서대비원인데 여러분 동서대비원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복지센터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됐죠? 네, 그래서 뭐 빈민, 됐죠? 뭐 환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뭐 치료해주거나 먹을 거 주거나 뭐 이렇게 또는 뭐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해민국은 뭐냐면 해민국은 의약품, 약. 왜냐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회 보장제도가 별로 없잖아. 근데 의료보험은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식이 아니야. 우리는 유럽식이잖아요. 그래서 잘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의사를 만나는 거를 뭐 정말 심각한 병이 안 걸리면 뭐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약국 가는 이유는 약국이 싸서는 아니잖아요. 귀찮아서죠. 병원 가면 또 기다리고 또 의사 보고 시간 걸리니까 그냥 약국에서 종합감기약 그냥 내가 혼자 그냥 사 먹고 그냥 끝내야 그냥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그냥 그런 거잖아. 그런데 원래는 의사를 만나는 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약 줘주는 거야. 농민들을 위해서. 됐죠? 민생. 됐지? 자, 그 다음에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뭐냐면 요거는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임시로 설치하는 기구인데요. 얘가 가장 하드코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해대책본부 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했잖아요. 도감이란 말이 나오면 임시기구라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가장 하드코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 그래서 산사태가 났어. 마을이 아예 사라졌다? 마을이 어디 갔겠어? 어디 갔긴 흙덩이 빨리 파야지. 됐죠?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파묻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파면 또 살아서 나오기도 해요. 됐죠? 근데 또 어떻게 안타깝게 좀 늦어가지고 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시신들을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치료를 하거나 보호를 해주고 시신 수습도 해야죠. 그 다음에 정대사에서 사실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역병이거든요. 전염병. 예를 들어 한 마리에 전염병이 돌잖아요. 진짜 조선에도 보면 뭐 콜레라 이런 것들이 창궐해가지고 막 수십만 명씩 막 죽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마을이 진짜 쑥대밭이 돼요. 됐죠? 그러면 그 뒤처리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가장 하드코어. 시신 수습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구설생으로 살았던 사람들 보호해주고. 되죠? 자, 그 다음 매양 갑니다. 여러분, 매양은 뭐냐면요. 향도. 향도는 매양을 하는, 이게 도, 화랑도 기억나시죠? 문헌공도 기억나죠?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양은 뭐냐면, 원래 불교 신앙 조직인데, 이게 미륵을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미륵신앙이에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향나무를 땅에 묻습니다. 여기 매자가 그러니까 묻을 매자야. 대체 우리가 뭐 매장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향나무를 묻어서 침향목을 만드는데 그럼 그걸 왜 하냐? 미륵이 도래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미래불에 대한 기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신앙 조직이었는데 이렇게 불교 행사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뭐 불상이나 사찰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옆에 한마디만 써주실래요? 나중에는 이게 뭐라고 발전하냐면 이게 농민 그러니까 공동 노역 조직으로 발달해요. 됐죠? 그래서 그 마을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관혼상제, 예를 들어 뭐 누가 결혼한다, 누가 장례가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도와주는 거야. 농민들이 도와주는 그런 기구로서 이후에는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농민 조직, 자, 그래서 향도까지 말씀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인과 여성의 집인데, 자, 혼인은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남녀가 동등해요. 특히 가정 내에서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차별받는 건 사회적 진출에서 좀 차별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에 임용되지 못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도 거의 균등상속이고 아들이 없으면 그냥 딸이 제사 지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윤회봉사라 그러는데 아들, 딸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장난만 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태어난 순서대로 호조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잖아요. 자유롭게 다 제가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 결론으로 갈게요. 이유는 원래 우리가 처가살이의 전통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솔소원. 됐죠? 여러분 남자가 결혼하는 거 뭐라 그러죠? 남자가 결혼하는 거. 전통적인 우리말로. 그렇지. 장가? 오케이. 간다. 또는 장가 든다. 다 맞아. 근데 장가가 뭐죠? 장가가? 장인의 집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는 건 장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장인의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처가살이의 전통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딸을 키울 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숨겨서 보호하면서 혹시 또 바깥으로 하면 다칠까 깨질까. 됐죠? 이렇게 키운다고.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귀하게 키운 딸을 그래서 어디서 산토족 같은 놈이 와갖고선 달래. 그럼 이제 이 아비가 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팍 그냥 마음 같아서는 감히 우리 딸을 팍 그냥 파묻어버리고 싶은데 딸이 좋다 그러는데 가서 파묻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신에 자네가 그러면 우리 아이랑 같이 살 거면 자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시게나. 그래서 사위를 집으로 들이는 거야.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 내에선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하지.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자가 홈그라운드잖아. 남자가 불리한 게임, 어웨이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여성이 유리하겠죠. 자기가 홈그라운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일처제가 기본이야. 여러분 조선은 엄밀하면 일부 일처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는 뭐가 안 되냐면 고려는 축첩이 안 돼. 맞지? 안 되겠지. 왜냐하면 남자가 지금 어디 있어? 여자네 집에 있잖아. 만약에 내가 첩을 드리려면 일단 뭐 아내도 아니지만 누굴 설득해야 돼? 장인을 설득해야지. 그래서 장인어른 소원이 있습니다. 첩 하나만. 장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파묻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일부 일처제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대등했다.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심해지는 건 조선에 가서 할게요. 조선 후기에 성리학적 질서가 보편화되면서 차별이 심화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사회풍속. 자, 원간석기에 자, 그래서 몽고풍 유행한다. 그 다음에 공녀 때문에 조혼. 여러분 이거 앞에 다 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사,
고려 사회사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니까 자 그냥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